안녕하세요. 자, 역학을 강의하게 된 김희영입니다. 이번에 그 보건연구사의 역학은요, 다른 역학보다 훨씬 더 심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깊게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솔직히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정확한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다른 쪽의 기출문제를 좀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대한 기출문제, 특히 역학에 관한 기출문제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만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심도가 깊은, 그리고 문제도 좀 심오한 문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약간 듣다가 졸릴 것 같으면 아예 끄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좀 졸리면 끝도 없이 가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잔소리 집어넣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 조금만 들어간 다음에 줄 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콜레라 환자가 돌았어요.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에 설사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 설사하는 사람, 주민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갑니다. 가서 이게 단순한 설사인지 또는 콜레라에 의한 설사인지 조사를 하지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진단의 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진단의 확인이에요. 자, 진단을 해봤더니 이제 콜레라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콜레라균이 발견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레라균이 아니라 단순한 설사야. 그럼 그걸로 끝이 날 겁니다. 하여튼 진단을 확인했더니 콜레라로 나타났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유행의 확인이에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콜레라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지? 라고 그 주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3년 전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어. 그러면 요번에 또 다시 유행을 할 때가 됐구나 라고 그 주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주기에 맞춰서 콜레라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집단 면역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 면역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유행을 확인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콜레라에 대한 그 기술을 쓰는 거죠. 기술 역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기술 역학이 뭐냐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의 남자는 몇 명이야, 여자는 몇 명이야,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이 낳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기술을 하는 건데, 기술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술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남녀, 다시 말해서 인적 변수예요. 인적 변수별로 구분해서 기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시간적 변수로 기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적 변수로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적 변수, 시간적 변수, 지역적 변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쭉 써보면 하나의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설이 설정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 설정됐어. 그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를 우리는 가설 검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하는 역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석 역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이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차 살겸 실험 역학을 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인구를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험 역학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실험에 참석하겠네요. 그래서 무슨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는 실험이래요.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래.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역학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분석 역학으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술 역학을 제1의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석 역학을 제2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험 역학을 했다면 실험 역학이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험 역학이 실험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슬쩍 빠집니다. 실험 역학이 빠지고 여기에 이론 역학이라고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분석 역학 하고 나서
그 어떤 규칙을 숫자화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이론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러지 말고 둘 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실험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대부분 역학은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돼. 맨 처음엔 진단해확인, 유행해확인 등등등.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대해서 줄쳐볼게요. 자, 역학이라는 거는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자, 에피라는 건 뭐냐면 뭐뭐에 대한, 그리고 데미오 하면 사람들이에요. 로지는 학문. 결국 사람들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썼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책을 썼는데 두 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두 권의 책 이름이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히포크라테스. 그런데 에피데미올로지를 다른 말로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라고도 하거든요. 해설할 때. 그래서 어떤 때 문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히포크라테스. 또는 역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히포크라테스. 또는 아예 대놓고 에피데미올로지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자, 역학의 정의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구 집단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두 사람 다 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은 당연히 하지요. 그럼 건강한 사람도 역학 조사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장수마을이야. 왜 하필 여기가 장수마을일까? 라고 역학 조사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튼 환자는 물론 또 건강한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상태, 이상 상태에 대해서. 자, 생리적인 상태라는 건강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예요. 자,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들어간다. 그치? 자,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고, 자,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니까 이거를 일명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들 빈도와 분포를 결정한 요인들을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냄으로써, 한마디로 뭐예요? 원인을 밝혀낸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결국 역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가장 최근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결국 해야 될 거는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다 하시면 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가끔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효율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치료법 아닙니다. 예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혈압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럼 가끔가다 임상역학, 그래서 고혈압의 그 역학의 실험에 참여하실 분 이렇게 해서 뽑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료법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치료법의 효과 또는 치료법을 평가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에서 인과관계,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과관계예요.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그럼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냥 내 느낌의 원인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코우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얘기를 한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반가로 1번이 있을 거예요. 거기 위에다 힐의 인과관계라고 하나 쓰세요. 힐. 자, 힐이 제시한 인과관계, 원인적 인과관계를 요거 가장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요거 이제 힐인데 9가지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조금 더 뒤에 가시면 로스만의 원인 모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사람 걸 배울 겁니다. 코후, 힐, 로스만. 이 중에서 힐은 당연히 기출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코후 볼게요.
자, 코우는 탄저병과 결핵의 병인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균과 감염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면서 코우의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우의 가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그 균은 해당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돼야 된다. 우리 그 균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결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결핵균은 결핵을 앓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돼야 돼요. 맞죠? 결핵을 앓는 사람 100명이야. 그 100명 모두에게 결핵균이 발견돼야 돼. 자, 둘째입니다. 그 균은 해당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분리되어야 하고 순수 배양되어야 돼. 그러니까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몸속에서 결핵균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기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셋째, 그 균을 감수성이 있는 실험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같은 질병이 발생돼야 돼. 자, 감수성이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민감성이 높다는 거지. 결국 그 질환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수성이 없는 실험 동물에 주입하면 뭐 사람이 이길 거, 동물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실험 동물에 주입했을 때 똑같은 결핵이 발병이 돼야 돼. 네 번째입니다. 또 그 동물에게서 다시 결핵균을 순수 분리돼야 돼. 이거를 우리 코우의 가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시간적 흐름으로 쭉 하면 머릿속에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하여튼 이게 코우의 가설. 그 다음에 힐의 인과관계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시간적 선후관계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죠. A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은 항상 B라는 사건 전에 일어나요.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게 원인이에요? 당연히 A라는 사건이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원인은 항상 B라는 사건 전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A를 우리는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일어나야 된다. 그쵸?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뿐이 아니라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기간도 적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위험에 노출이 됐어. 바로 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참 한 몇 년 지나서 또는 그러니까 잠복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3주 지나서 그 병이 생겨. 그러니까 결국 잠복 기간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명 같은 경우는 폐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성면이 우리 몸에 쌓여서 폐암이 이르기까지는 15년, 2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년, 20년 뒤에는 이제 폐암이 걸린다. 하여튼 이거야. 시간적 선후관계 반드시 원인은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질병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시간적 선후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연관성의 강도예요. 자, 연관성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의 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결국 폐암과 관련된 요인 중에 흡연자, 비흡연자 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4 내지 16배가 높대요. 그럼 당연히 담배의 원인, 폐암의 원인은 담배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연관성의 종류가 있어요. 연관성의 종류에는 원인적 연관성, 이건 원인이 되는 거 맞죠? 근데 통계적 연관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역학을 할 때는 통계를 좀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연관성을 보시면 두 요인 사이에 우연히 서로 관련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우리 p-value라고 하는 거고요. 이 p-value가 적을수록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는 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낱말 뜻풀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돼. p-value라고 있습니다. p-value.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당연히 적어야 돼. 그러니까 p-value 값이 이게 좀 낮아질수록 그 둘 간의 A와 B 간의 관계는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A는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그냥 통계적 연관성은 대부분 p-value를 찾는구나. 그래서 p-value가 적을수록 관련이 있구나. 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통계적 연관성, 원인적 연관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연관성의 일관성이에요. 뭐 일관성이 있으면 당연히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B라는 사건이 일어나. C도 있고 D도 있는데 항상 B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럼 이거는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요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이 관찰 대상 집단,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시점이 다를 때도 똑같은 상태가 일어나. 그럼 이거를 우리 일관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이때는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관성의 특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럼 꼭 B라는 사건이 일어나.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하여튼 게 특이하게 그 사건만 터져. 이거를 우리 특이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특이성이랑 어떤 요인이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특정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질병이 여러 요인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한 특정 요인과 연관성을 보여. 특이하잖아요. 예, 이랬을 때는 특이성이 높은 거고, 이럴 때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과 반응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폐암이에요. 내가 담배를 한 갑을 폈어. 한 갑을 피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두 갑을 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세 갑을 피는 사람이야. 근데 세 갑을 피는 사람한테서 폐암 확률이 더 높아. 한 갑을 피는 사람 또는 아예 안 피는 사람은 폐암 확률이 좀 낮아. 결국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예, 그러면 확실히 폐암의 원인은 담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양하고 반응 간의 관계입니다. 요인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이거에 따라서 질병 발생 위험도도 커지고 작아진다는 거죠. 결국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담배를 끊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 양과 반응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요. 자, 이거는 역학적으로 관찰된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분자 생물학적 기준으로 설명 가능하며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생물학적 설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원인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요. 자, 기존 학설과 일치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도 기존 학설도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또 그렇다. 같은 기존 학설과 일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 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적 입증이요.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됐어. 그럼 당연한 거죠. 하여튼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해. 자, 아홉 번째입니다.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 자, 기존에 밝혀진 인과관계와 유사한 연관성이 관찰되면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자, 예를 들어서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렸어. 그러면 태아 선천성 기형이 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풍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아기가 기형이 될 확률이 많아. 이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인간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다른 유사한 다른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인과관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9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목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일관성, 2번 연관성의 특이성, 3번 양반응 관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제목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힐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힐의 인과관계를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흡연과 폐암이에요. 자, 정말 말도 안 되게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흡연이 건강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냥 담배는 담배야. 이게 우리 몸이 병을 일으켜?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었다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밝힌 게 20세기예요. 이때 이제 밝혀서 결국 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힐은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힐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는데, 자, 1번입니다. 자,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선관계. 결국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과거에 대부분 흡연을 했었다라는 걸 밝힌 거죠. 결국 폐암에 걸리기 전에 오랫동안 담배를 폈다는 거, 시간적 선후관계. 자, 두 번째입니다. 연관성의 강도예요.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비흡연자에 비교할 때 20배 이상 폐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거죠. 결국 연관성의 강도가 높았다. 그치? 자, 세 번째입니다. 연관성의 일관성이에요. 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B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똑같이 했더니 A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렸고 B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폈더니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거는 연관성의 일관성이라는 거죠.
이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습니다. 자, 양과 반응 간의 관계, 흡연량이 증가되면 폐암 위험률도 높아졌었고요. 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을 봤더니 담배에서 추출한 탈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암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에서 그 탈을 추출해서 이걸 동물한테는 안 나봐. 그랬더니 그 동물에게서도 역시 암이 발생됐다. 이거를 우리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실험적 입증, 그래서 흡연균하고 금연균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역시 흡연균이 폐암 발생률이 좀 높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6가지를 입증하면서 결국 폐암의 원인은 담배다라고 밝힌 사람이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로스만의 원인 모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단어 뜻풀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충분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필요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충분 원인은 뭐냐면요. 어떤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펴. 그러면 폐암이 발생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요인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질병이 발생되는 거. 그러면 이 담배를 우리 충분 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자, 그러나 질병 발생에는 대부분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충분 원인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구성 원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려면 아까 말했던 담배만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나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담배가 중요한 원인이긴 해. 흡연이요. 자, 흡연.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흡연. 그 다음에 나의 면역력은 그러니까 민감도는 좀 낮아야 돼요. 낮아야 그 병에 걸리는 거고요. 내 몸 상태가 좋아. 그러면 안 걸리겠죠. 하여튼 민감도가 좀 낮아야 되고, 또 내 몸 자체가 수척해 있어. 이제 좀 약해, 허약해.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이 호흡기 쪽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호흡기 쪽이 좀 약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구성 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딱 갖춰줘야 그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 구성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흡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필요 요인, 필요 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게 흡연을 안 해. 민감도 낮아.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거지. 그리고 수척해.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 근데 담배는 안 펴. 그럼 폐암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가 흡연까지 해. 그럼 폐암에 걸린다는 거. 결국 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린 필요 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충분 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충분 원인은 여러 가지 구성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애는 흡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우리 결핵으로 한번 해볼까요? 결핵. 자, 결핵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몸은 약해야 돼요. 허약해야 돼. 그리고 호흡기 쪽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흡기 쪽이 조금 약해야 돼. 결국 민감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호흡기 쪽으로 민감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가야 돼. 그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구성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필요 원인은 뭐예요? 필요 원인. 예, 결핵균이죠. 요게 필요 원인이 된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구성원이라는 건 뭐냐, 구성원인하고 충분원인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분원인이고요. 충분원인에는 여러 가지 구성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얇게 쓰는 필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러한 여러 구성원인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그 질병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필요원인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결핵에서는 결핵균, 납중독에서는 납이 필요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원인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콜레라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원인인데 이게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만성퇴행성 질환에서 뭐가 있느냐? 대부분 충분원인들이 많은 거죠. 특히 구성원인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원인이 되게 중요한 거는 급성 감염성 질환,
그런데 비해서 충분 원인을 알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서 그 구성 원인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는 뭐가 있냐면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게 구성 원인 피로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로스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분도 원인의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을수록 그 병에 걸린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기여 분율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 원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분율의 합이 100%가 넘을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한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결핵에는 이런 구성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결핵균이 기여하는 율이 막 여태까지 쭉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높아. 90%예요. 90%라고 합시다. 그러면 호흡기가 약해야 돼, 허약해야 돼. 이게 5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가 약한 게 연구 결과 한 10% 정도 기여를 했어. 그러면 허약 이런 것도 보통 15%를 기여를 했어. 그래서 요 세 개의 합이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 모두 합해서 기여 비율이 100%는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00%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 그래도 그런 건 우열은 정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게 가장 약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소를 구분할 수 있지만, 요 합한 게 100%는 꼭 아니라는 거예요. 100몇 % 상한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여 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원인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흡연과 음주 이들 요인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강암을 일으키지만 두 요인이 모두 존재하면 구강암 발생 위험이 두 요인의 독자적인 영향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이 이렇게 구성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근데 얘네가 따로 해서 전부 다 구강암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얘네가 전부 다 합쳐져. 그럼 시너지 효과 때문에 구강암에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암이 무서워, 폐암이 무서워. 그럼 폐암의 발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안 해도 암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원인 간의 상호작용. 이것들이 다 있으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자, 유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뜻풀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질병 원인이 작용해서 질병이 시작할 때까지 기간을 유도기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충분 원인 I에서 A에서 B, C, D, E 순서로 구성 원인이 작용하다가 B가 작용한 시점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E가 작용할 때 비로소 질병이 발생한다. 즉 질병 발생이 일어날 때 기간을 유도기간이라고 하고 개시자는 초기에 작용하는 구성원인, 촉진자는 후기에 작용하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이게 이제 인상 쪽에서 좀 일을 하시면 좀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항상 이제 병이 진행될 때 갑자기 오늘부터 병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요. 몸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 들어오면 바로 그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내 몸에 맨 처음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 눈치를 봅니다. 이게 활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눈치를 봐요. 그런 기를 우리 A기라고 합시다. A기. 그렇죠? 이럴 때는 내가 전혀 내 몸에서 증상이 안 일어나. 근데 얘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슬슬 변하기 시작해. B단계, C, D, 2단계를 거쳐서 드디어는 내가 질병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A, B, C, D를 우리는 잠복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잠복기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단계 지나서 B단계, C단계, D단계,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처음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 거기 개시자라고 표현합니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뒷부분, 뭐 A, B, C, E에 요거는 촉진자예요. 그래서 촉진자가 되면서 결국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병이 하나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내 몸에 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비상이 딱 비상벨이 울려. 그래서 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충분히 자면 질병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얘가 막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르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예요. 이 촉진자만 없어도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유도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유도기간이 긴 거는 우리 만성퇴행성 질환, 유도기간이 짧은 거를 급성 감염성 질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뜻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만의 원인 모형에서는 자, 충분 원인, 피로 원인, 그러니까 충분 요인이 뭔지, 피로 원인은 뭔지,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인 거는 피로 원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원인 강도, 이거는 그냥 이미 아시는 거니까 기여 분율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기여 분율은 분율이기 때문에 최고가 100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질병에 있어서는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유도기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유도기간은 짧은 게 급성 감염성, 긴 거는 만성 대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유도기간의 그 단계 중에서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계시자, 뒷부분에 해당되는 게 촉진자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 뜻풀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역학의 역할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역학이라는 게 대강 뭔지는 좀 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학의 역할을 보면,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뭐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기술적인 역할을 해요. 자, 기술적인 역할도 보시면 자연사에 대한 기술. 자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자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사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 수준, 질병 양상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고요. 인구의 동태에 관해서 기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확도,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어요. 결국 기술하는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술을 하고 나면은 우리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나면 원인을 규명해줘요. 자, 원인 규명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원인을 아니까 전략을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전략 개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자, 전략을 개발했어. 그럼 요게 감시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사업 평가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역할. 이게 좀 시험 문제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역학의 역할은 제목만이라도 좀 알고 계는 게 좋고요. 자, 뒤로 갈게요. 역학의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훑어보면, 질병의 원인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이완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맞죠? 예, 예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질병 규모와 그로 말미암은 사회경제 부담을 파악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크기를 정하고,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획을 수립할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역학을 활용하다 보면 유병률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유병률이라는 거,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되게 많아, 우리 지역에.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 의료인 양성할 수 있죠. 또 의료기관 양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서비스의 내용과 크기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 요인을 파악한다. 아까 말했죠. 자연사를 기술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존 또는 새로운 질병 예방법과 치료법을 평가하고, 그래서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지역사회에 새로 도입된 보건사업과 의료 공급체계의 효과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공중보건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공한다. 그래서 역학의 활용 분야를 아까는 딸랑딸랑 제목만 썼는데 이건 좀 풀어서 쓴 거고, 쭉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내가 역학을 잘 이해하는 거구나.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아직 역학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는 김에 역학의 목적도 볼게요. 자, 질병의 원인 파악한다 그랬죠? 원인을 아니까 지속적인 관리 가능한 거고요. 자연사에 대한 지식 습득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영향평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학의 목적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학의 변천 들어갑니다. 역학은 예전부터 역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역학 연구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 콜레라, 장티푸스, 무슨 세균성 이즈, 이런 거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학 조사 들어간 데 비해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 가로 2번의 최근 역학의 범위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 건강의 유지에 관련돼서도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아픈 사람뿐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역학의 대상이라고. 예, 그래서 건강의 유지. 왜 이 마을은 장수마을이야? 역학조사 들어간다 그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는 대부분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역학 연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암, 뇌졸중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역학조사 들어가서 뇌졸중 같은 거는 뭐 가족력도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네요.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아동학대, 자살과 같은 심리, 이런 것들도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역학조사 들어가면은 이게 자살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조상서부터면은 몇 대 몇 대가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살했고, 희한하게 자살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거의 목매달아 죽었다면 거의 다 목매달아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 안에다가 부탄가스를 피워놓고 죽었다. 그럼 다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장이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끌고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역학조사 결과도 이게 좀 나타났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요, 그 부모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면서 결국 아동학대도 대물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코올 중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뿐이 아니라 다섯 번째 보시면 환경 문제 또는 직업적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연구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업병 같은 거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환경도 역시 역학조사 들어가고, 결국 지금은 역학의 범위가 무지무지 많구나, 무지무지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우리 역학의 역사를 잠깐 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역사들이 있는데 특히 세 분 했습니다. 스노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펠라그라라는 피부병, 골드버그가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달과 힐, 아까 힐 기억하시죠? 원인적 연관성. 그분이 이 연구에서 그거를 좀 제시한 겁니다. 자, 스노우를 보시면 스노우가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더러운 공기, 장기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중보건 하시는 분들은 장기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더러운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노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콜레라가 공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설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콜레라, 그때 이제 이름이 콜레라고 했겠지. 근데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자기 연구실에 런던 시내 지도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자가 나타났어. 어느 동네 살아? 그래서 어느 동네 산대. 그럼 그걸 다 적은 거예요. 딱 그래서 펼쳐냈더니 희한하게 어느 동네만 이렇게 뭉쳐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만 뭉쳐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동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템즈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을 쓰고 있었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템즈강이 아닌 다른 강의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템즈강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템즈강을 딱 갔대요. 지금은 템즈강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쓰레기도 돌아다니고 뭐 대변도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었나 봐.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물을 먹으면 이 병에 걸린다는 걸 밝혀낸 거죠. 결국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면 쭉 일일이 나열을 했잖아. 그래서 이거 일종의 기술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역학을 이용해서 콜레라의 원인이 물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스노우예요. 그런데 자, 스노우 잠깐 보시면 일단 볼게요. 영국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조사한 결과 스노우는 쓰레기로 오염된 템즈강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먹은 사람에서 발병이 높게 됐음을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거는 콜레라균을 발견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콜레라균을 발견하기 이전에 역학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게 30년 전에 이 사건. 그러니까 결국 스노우가 콜레라 역학조사하고 나서 30년 뒤에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특이해서 좀 머릿속에 좀 자주 기억하시는 게 돼요. 이런 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노우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센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센병 하면은 뭔지는 아시죠? 막 살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펠라그라병이 한센병은 아니거든. 이거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남한테 옮기지도 않는다는 거를 알고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실험역학을 합니다. 실험역학을 누굴 하냐면 12명의 사형수를 인계받아.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12명의 사형수를 인계받아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12명을 기거시킨 다음에 여기 옥수수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옥수수를 먹였냐면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드디어 펠라그라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이 병이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진물을 뚝 뜯어다가 자기 잇몸에다 붙이고요. 이걸 또 자기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불러. 그래서 와이프 잇몸에다도 막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 골드버그의 펠라그라는 역학조사는 실험역학이 되겠죠. 실험역학. 자, 그러면 달과 힐의 폐암에 관한 역학조사.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군 복무 후에 정부가 시행하는 생명보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회사에 가서 혹시 그 생명보험 차트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차트가 있었대. 그러니까 막 30년 전 차트, 10년 전 차트가 있었겠지.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담배를 많이 핀 사람,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지금 폐암에 걸렸는지 그걸 다 조사한 거예요. 결국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후양적 코호트 연구를 또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학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폐암의 원인 담배라는 걸 밝힌 사람이 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생명보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의 원인 폐암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한 거야. 아까 통계적 유의성 하면 그거지. P-밸류.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적인 유의성보다는 통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위험도가 크다는 것, 또 흡연량의 반응 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한 게 힐. 이건 아까 위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서도 이미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임상의학과 역학의 차이를 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역학이 뭐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임상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임상의학하고. 자, 보시면 임상의학은 개인이 대상이에요. 당연히 환자가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역학은 지역사회 인구 집단이에요. 인구 집단에는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고 당연히 아픈 사람도 포함되겠지. 자, 목적을 보시면요. 임상의학은 개인의 건강 수준의 향상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역학은 집단의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스케일이 훨씬 큰 게 역학입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자, 진단 결과 볼게요. 진단 결과 정상 혹은 이상이에요. 그러나 역학에서는 진단 결과 인구 집단 중에 이상자의 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 중에 이상한 사람의 수를 확인하는 게 역학의 진단 결과. 자, 이론적인 근거를 보시면 치료 수단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임상의학인데 비해서 역학은 요인과 질병과 연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인과 질병과 연관성을 봐서 이거는 이거의 원인이다, 원인을 밝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임상의학과 역학의 차이점도 구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칠판에서 이미 다 했어요. 자, 역학의 조사 단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진단의 확인, 제가 처음에 썼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물을 채취해서 진단을 확인한다. 근데 두 번째는 유행의 확인이죠.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어. 그 주기를 발견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이상의 빈도로 발생하는 상태, 이걸 우리 유행이라고 하는 거고, 과거의 유행이 몇 년을 주기로 발생했느냐, 요거를 좀 발견해내는 거, 이걸 우리 유행의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행의 특성을 기술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기술 역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냐면 일시를 확인하고 유행 지역을 확인하고 인적 특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제가 인적 기술, 그렇죠? 인과학적 기술, 또 시간적 기술, 또 하나가 지역적 기술. 아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주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나면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 그랬죠? 그게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설을 검증합니다. 이거 무슨 역학? 그렇지, 분석 역학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거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는데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 진단의 확인, 유행의 확인, 그다음에 기술 역학,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분석 역학. 이렇게 다섯 개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원인모를 설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역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진단의 확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느 지역에 콜레라가 돌고 있다. 자, 역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나와. 그럼 이미 콜레라라는 진단은 끝난 거지. 예,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유행의 확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단의 확인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유행의 확인이 먼저가 되기도 한다. 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학에 대해서 종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 일단 관찰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실험적인 방법. 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구나. 관찰적인 방법은
관찰한 걸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기술역학, 분석역학, 얘네 두 개를 묶어서 관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험적인 역학은 실험하는 거지 뭐. 실험에는 임상시험과 지역사회 실험이 있대요. 실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실험적인 방법.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조사 내용에 따라 1단계 역학, 기술 역학, 아까 말씀드렸을 거야. 2단계 역학, 분석, 실험 역학을 2단계로 할 수도 있네요. 예, 이럴 경우에는 3단계를 이론 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론 역학이 없어, 그러면 기술 역학 1단계, 분석 역학 2단계, 실험 역학 3단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네모 박스 안에 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원인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역학, 환경, 직업. 이렇게 나누는구나. 또 결과에 따라 감염병, 암역학, 심혈관 질환 역학, 사고 역학. 이 결과 종류에 따라서야.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연구가 시행되는 곳의 특성에 따라 임상역학, 지역사회 현장역학. 이렇게도 나누는구나.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는 그냥 역학의 종류니까 그냥 슬쩍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역학 중에서 좀 알아야 될 역학이 좀 몇 개 있어서 이 중에서 제일 처음 1단계 역학인 기술 역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역학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처음 역학의 첫 번째 단계 기술 역학입니다. 자, 기술 역학에는 아까 크게 셋으로 나눠서 기술한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가 인적 변수. 그죠? 두 번째가 시간적 변수. 자, 세 번째가 지역적 변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변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남자는 몇 명이야? 여자는 몇 명이야? 65세 이상은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인적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기술하는 거. 이걸 인적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변수부터 할게요. 자, 지역적 변수는 그 병이 그 지역에만 돌아. 이거를 우리는 토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착성. 그리고 영어로는 엔데믹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데믹. 그렇죠?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의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장티푸스라고 해요. 장티푸스는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장티푸스가 30년에 한 번씩 유행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토착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그러니까 토착성이면 그 지역에 가면 한두 사람, 뭐 몇 사람 정도 사람이 있어. 근데 요 사람보다 환자가 더 많아졌어. 그거를 우리는 유행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행성. 그래서 유행성을 다른 말로 에피데믹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까 역학 에피데미올로지 에피데믹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걸 유행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토착성보다 환자가 조금 더 많아졌을 때는 유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아졌어. 그거를 우리는 팬데믹, 범유행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팬데믹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어떤 병이 도는데 그 지방에만 있어. 그럼 토착성. 근데 그보다 더 많아져서 그날에 다 퍼졌어. 그건 유행성. 그리고 그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 두세 나라가 그 병에 걸렸어. 이거를 범유행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러한 규칙이 없이 여기저기 일어나. 그걸 우리 산발성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우리 팬데믹 이렇게 표현합니다. 팬데믹. 영어로도 외우셔야 됩니다.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팬데믹이 아니라 이거는 스포라딕. 죄송해요. 산발성이니까 스포라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변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 변수는 자, 그 병이 주기로 돌긴 도는데 한 10년 이상을 주기로 돌아. 이거를 우리 추세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세변화. 추세변화는 10년 이상을 주기로 병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거, 이걸 추세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주기변화가 있습니다. 자, 주기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기변화는 또 다른 말로 순환변화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대부분 3, 4년 또 2, 3년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거. 이거 우리 주기변화 이렇게 있고, 요게 시험대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년을 주기로 변화되는 질병도 있어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병, 겨울에 많이 생기는 병. 이거는 결국 1년을 주기로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계절적 변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그 병이 없어. 근데 외국에서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왔어. 우리나라에 확 번집니다. 그리고 딱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외국에서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 또 확 번지고. 이런 거를 우리는 불규칙 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한때 불규칙, 요새는 불규칙 변화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예,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또는 예전에 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불규칙 변화가 좀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적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시간적 변수가, 요 기술역학 중에서 시간적 변수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적 변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 변화.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도 외워두세요. 추세 변화, 불규칙 변화, 계절적 변화 다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줄 쳐볼게요. 자, 보시면, 기술역학, 건강과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 상황을 기술하는 거. 자, 인적 변수는 다른 말로 생물학적 변수라고 하는구나.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등으로 쭉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지역적 변수는 자, 보시면 지방성 또는 풍토병 또는 토착성 또는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일부 지역에 특수하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동강 지역에 가면 간디스토마 환자가 꼭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풍토병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답은 써야 돼.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에게서 높은 발생률로 발생된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 종족에는 발생률이 높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 때가 있고 미국에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 때만 간디스토마가 많은 거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 그럼 그 병이 안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다른 지역에 살던 건강인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주민과 같은 수준의 발병으로 그 병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으면 그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을 떠난 주민은 그 질병의 발생률이 높진 않아.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동물에게서도 비슷한 질병의 발생이 관찰될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그 지역에 살면 그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행성 있습니다. 이걸 에피데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질병이 발생되는 양상.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외인성 유행이 있고요. 또 하나 밑에가 토착성 유행이 있어요. 자, 외인성 유행은 뭐냐면 그 지역에 없었던 질병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 그래서 확 번져. 이걸 외인성 유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존재하던 질환이 토착성 이상의 수준으로 유행이 돼. 이걸 토착성 유행 이렇게 표현하네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없었었죠. 근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확 번졌어. 이거를 외인성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산발적 스포라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어떤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어떤 규칙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 이걸 우리 산발적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범유행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최소한 두 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만 유행해. 그럼 이걸 유행성. 두 지역 이상에서 유행해. 그걸 우리 범유행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우리 쪽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기출문제로 나와서 또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시간적 변수입니다. 추세 변화. 이거는 장기 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어떤 질병이 수십 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증가,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거고, 그 종류로는 장티푸스, 외우셔야 돼. 3, 40년 주기, 디프테리아 10 또는 24년 주기, 인플루엔자는 30년 주기입니다. 그쵸? 요거 좀 외워두세요.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추세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 자료와 전염병의 신고자를 이용해서 질병 발생 현황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환경 변화의 크기와 형태를 제시해 줄 수 있고요. 원인에 대한 가설을 찾는 데 도움을 준대요.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질병의 증가 원인을 보일 때는 그 원인을 찾는데 아주 유리한 게 추세 변화. 그렇죠? 아, 추세 변화는 가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쉬셨다가 주기 변화로 가도록 할게요.